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면 금방 이 베어마켓 랠리의 한계치가 이 정도로 보는데 금방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도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조정을 받고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서 요렇게 가는 이 흐름이면 뭐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조정에는 그래도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환율 자체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시장 방향은 환율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율의 어떤 변동,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환율이 워낙 약세다라는 부분, 이게 진정이 될 건지 아니면 숨을 고르고 다시 약세로 전개가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겁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올릴 것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무지막지하게 올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인식으로 또 바뀌면서 금방 시장이 약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냥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그나마 맞는데, 제가 어떤 정책 결정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뭐 어차피 처음부터 신경 안 썼고, 미국 입장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금리 급격하게 올리면 경기 침체로 가게 됩니다. 이 침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일본식 장기 불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로 못 간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또 미친 듯이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안 오르는 상태로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안 되니까 저소득층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에 장기간 또 물가 상승이 전개가 됩니다. 차라리 물가 상승이 나을 거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딱히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 박살을 저 같으면 리셋을 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8월까지, 9월이면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니까 8월 이후에 요 금리 인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뭐 급격히 금리를 올려서 망가지든, 아니면 인상 효과가 나와도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망가지든, 시장은 8월 이후에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내내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 베어마켓이라고 해서 6월, 7월에 조금 먹을 게 있고, 그리고 8월에 또 부진하면 한 9월, 10월에 한번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짧게 먹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진짜 할 거 없는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지금 물가가 안 잡힌다고 섣불리 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아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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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개씩 찍을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습니다. 하트도 찍어야지 이제. 네.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그 그건 물론 재미는 있지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예. 이상하게 너무 좀 웃긴 겁니다. 예. 예. 저도 이제 하루하루 다릅니다. 얼마 전에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빨간 눈을 하고 있었는데 또 며칠 전에 또 엉덩이 근육이 찢어졌는지 진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계속 이제 고장이 나니까 아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지사 봤는데 예전에 강용석 그분이 이제 뭐 불륜 사건도 있었고 아나운서 발언도 있었고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에 나와 가지고 뭔가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다 생각해서 제가 경기도에 사시는 또 분께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떤지. 그랬더니 그건 뭐 사람도 아니라면서 굉장히 나쁘게 말씀하시길래 좀 표도 안 나올 텐데 무슨 목적으로 나갔을까? 물론 다들 각자의 계산이 있겠지만 예 그래 가지고 경기도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더 이제 웃겨 가지고 봤는데 또 나름 이제 지금 현재 여당 쪽의 어떤 스탠드라고 하면서 여당 후보 낙선하는 데 기여를 하니까 아 뭔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일이 진짜 제대로 다 꼬여 버리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욕심이 앞서게 되면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낭패를 겪었을 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물론 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주식시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번에 잘 해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돈 벌게 해 드리고 저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냥 뭐 월세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돈을 만들어 보자. 이게 앞서니까 정말 하는 것마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도지사 강용석 후보를 보니까 캐릭터도 되게 웃기고 예. 또 하는 것도 욕심이 앞서서 그런지 정말 최악의 수를 두는데 경기도에 계신 분께 연락을 드려 봤더니 사람 새끼도 아니라면서 예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참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바르게 살고 이러면 또 이런 재미를 못 주니까 가끔 저런 또 기인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일 거고 네. 그러면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노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는 지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하방 경직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졌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란 건 주가 흐름이란 건 결국은 방향이다.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것보다 방향이 이어질 것이냐 방향이 달라질 것이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이어질 것이고 이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다가 방향이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꺾인 원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하나씩 짚어 나가면 사실 예측이란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틀리고 맞고 결과는 나오겠지만 적어도 남들한테 "그따위가 예측이냐. 네가 무당이냐." 이런 소리는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바뀐 원인이 뭐냐면 결국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시장이 문제였습니다.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그 원인이 시장이었다면 시장이 좋아지면 회복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예전에 2020년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 그 거래량 실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도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에너지가 오래 축적이 될수록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좋아질 거고 여기서 방향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 급등으로 갈 수 있다. 이 희망은 계속 근데 이 희망에 대해서 고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급등한다며. 언제 급등하는데. 난 진짜 너무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지가 언젠간 가겠지 뭐 하고 이 생업에 열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주식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루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즐겁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가 이건 조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즐거운 건 결국은 단타에 가깝고 저도 주식 투자에서 즐거웠을 때가 2007년에 그때 현대증권 광고 그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수익이 이거 그거 한창 나올 때 그때 아침에 잠깐 하니까 1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야, 그 돈 지금 150만 원이면 사실 별 감각이 없지만 그때 150이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뭐 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그 150만 원으로 만끽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매일매일 그랬을 때는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시장이 깨지면서 그 즐거움을 전부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루하고 나서 뭐 이 지루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경우는 또 잘 없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 지루한 것 중에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거 NH투자증권 지금 또 많이 떨어져 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게 NH투자증권으로 정모를 했었는데 이게 무려 제가 10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예. 그래서 요 2006년에 이제 이 NH투자증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세종증권이었는데 중소형 증권주였습니다. 이게 농협의 피인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 자금하고도 또 연관이 됐었는데 농협이 그때 당시에 뜬금없이 장내 매수를 300만 주를 하고 그래 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농협 조직이란 게 국내 은행보다도 훨씬 더 막강합니다. 점포만 따지면 국내 은행들이 많이 돼야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점포가. 농협은 지역 농협까지 다 따지면 4,000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고 지역 농협이 한 200조, 중앙회가 300조 이래 가지고 이거 다 합치면 뭐 국민은행 못지않은 금융 자산이 있고 근데 증권사 작은 게 하나 붙었다. 그럼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겠냐. 이 농협 조직이 역동성이 있다고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심지어 그때 농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나올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농협이 1 인당 그때 당시에 10,000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있고 농협이 그렇게 고인물이가 안 변한다라는 생각도 못 하고 10 년이면 뭐 조직도 개편이 되고 좋아지고 이 농협의 일감을 다 몰아주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 않겠냐. 뭐 요런 생각으로 갖고 있었고 이게 이제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투자증권하고 합병을 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여기 없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2014년 계속 쌀 때마다 사고 더 사고 아마 그 과정을 아실 겁니다. 거의 뭐 이때만 해도 8년 차였으니까. 지긋 지루한 걸 넘어서서 지긋지긋했는데 근데 결국은 뭐 쌀 때 계속 모아가 가지고 요때 한번 한 80%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비중 조절로 쪼끔씩 챙겼고 네 그래서 이 80% 수익 나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그 주식이 일제히 해방이 돼서 그래서 이때 종모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예. 그때 당시 메르스가 유행을 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 자축을 했었는데 예 그런 지루함의 끝에 이렇게 보상을 받으니까
야,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 사람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 사실 결과가 계속 뭐 좋은 게 확실하게 뭔가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참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증권주들이 많이 빠지는 상태에서 보면 농협 금융지주가 56%,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합치면 한 80% 정도 되는데 비유통 주식수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이 7조 원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3조 4천억밖에 안 되고 이익도 계속 난다. 근데 이제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부진하지만 가격적인 매력이 다시 살아났다. 네. 그때 팔았던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18,000원에 팔고 무려 7년 동안 회사 가치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늘어난 것도 주식 수가 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회사가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주가는 또 18,000원에 판 게 많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또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거 비슷한 게 또 이거. 예. EV 첨단 소재. 이것도 기준을 그냥 1,500원을 잡고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되고 1,500 이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0원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1,500원 이하에서 모아가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주고 또 한 번씩 주고 그럼 팔고 또 기다렸다 떨어지면 또 사고 그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뭐 본업이 안정적이고 지금 손상으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손실로 잡힌 것들이 어쨌든 회복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 손실로 잡힌 거 중에 가령 예를 들면 이 다이나믹 자회사로 다이나믹을 갖고 있는데 이 감자하고 이러면서 이 평가 금액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같은 거 해서 재무 개선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바닥 기고 있을 때 3자 매정으로 조금 더 해서 다시 경영권 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충분히 저 손실 본 만큼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그 전고체 배터리 투자한 것도 나중에 괜찮을 거고. 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번에 전환사채 또 소화하면서 순자산이 한 700억 정도로 늘어났을 거고 이거 회복하고 전고체 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또 뭐 자산 가치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될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1,500원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또 천천히 샀다가 지루하게 기다렸다가 다시 오르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크게 상승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게 이게 한번 시세도 낮고 그리고 매물이 많습니다. 2,500원 위로. 그래가지고 강력한 시세가 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또 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 방향에서 본다면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종목에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일반적인 방향에서 본다면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거스르고 한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고 거스르지 못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되든 안 되든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고 요 아래로 오면 그냥 한번 주워보고 뭐 그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이상한 종목 추천한다고 그런 뭐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1,500원 이하였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결과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굳이 주식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료에는 반응을 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이제 가능한 접근으로 가는 데서 종목을 가릴 필요는 없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주가로 뻥튀기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뭐 신약 개발하면 아주 좋아질 거예요. 뭐 그런 건 전 예, 무조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이 회사가 이 가격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또 괜찮은 접근이니까. 네, 그리고 제놀루션.
네, 제너레이션 주가는 저점에서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의 1분기 수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1분기 수익이 나오고 나서도 딱히 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우려가 다소 예, 그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급등한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놀루션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건 그래서 이 후유증이 있는 급등 후에 후유증이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예, 그게 과거에 또 그랬던 종목 하나를 살펴보고 이렇게 할 건데 요 세 개 중에 제놀루션을 보면 급등을 했고 이 급등하고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털고 나간 가격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털고 나갔고 오를만 하면 이제 물린 사람들이 때립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서 오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매물을 다 소화해야 되니까 지루한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는 당연한 거고 올해가 지나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가 될 겁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여전히 시가총액이 1,000억대 초반이니까 뭐 그렇게 무거운 종목도 아니고 예, 그런 상태고 이게 이제 상강 MNT도 상강 MNT도 똑같은 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또 제놀루션보다는 시세가 덜 낮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등하고 잘 지키고 있고 또 단기 고점으로 가고 또 조정받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갈 텐데 예, 제놀루션보다는 모양이 괜찮고 또 SK가 인수한다라는 부분으로 요 상승의 어떤 당위성을 심어줬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급등 후에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예, 그런 상태고. 그리고 HMM 보면 예, HMM은 시세가 너무 과하게 났습니다. 20배가 뛰었으니까 시세가 너무 과하게 났고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로 봤을 때는 제너레이션보다 조금 덜 이전 단계니까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이게 이 가격을 이제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요 매물 때문에 시원하게 다시 달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 공급망 리스크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해소 단계입니다. 지금 한 2달 정도면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전에 이제 HMM이 실적을 많이 내 가지고 아마 자산 가치가 19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고 올해 순이익만 10조 원에 달할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5조니까 15조짜리 회사가 10조 원을 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이게 만약에 한 3, 4년 지속된다 그러면 주가가 10배도 올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예, 그런 구조는 한번 급등 나와서 죽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셋다 실적이 받쳐주는 급등주고 급등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과거에 이제 실체가 있는 종목들, 실체가 있는 종목들의 어떤 그 급등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반도체인데 서울반도체가 당시에 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기술력을 가지고 서울반도체가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 주가 흐름을 보면 서울반도체가 요 10,000원에 도달했을 때 이게 지금 같이 있어 가지고 안 보이지만 서울반도체가 이 2,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올라가서 한참을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다가 정말 이제 시세를 제대로 내고 죽었는데 요 과정에서 서울반도체가 예, 굉장히 그 LG 이노텍을 꺾을 정도로 예, 굉장히 사업의 어떤 성과를 잘 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고만고만해졌지만 네, 그래서 2차 상승이 앞에 언급한 세 종목 다 2차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서울반도체 상태를 봤을 때 그 2차 상승까지 가기에는 생각보다는 긴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큰 상승보다는 예,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아연 아까 같이 살펴보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지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또 금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도 되고 금은이 그러다 보니까 기금속 가격 상승에 또 살짝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 단순하게 봐야 되고 차트는 방향을 보는 거. 그럼 방향이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유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머무를 텐데 이 6월 7월에 베어마켓 랠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세 좋게 올라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변동성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51에서 64까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 아래에 있으니까 고려아연이 큰 시세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58만 원대에서 64만 원까지 5만 5천 원이고 아래쪽은 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크다. 방향이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려하는 만큼 비철 금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료를 갖고 와 가지고 동시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아연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싸면 이걸 많이 갖고 오고 이게 싸면 이걸 많이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방식도 좋고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익낸 거 계속 재투자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하는 데 썼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시장 때문에 이렇게 꺾인 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올라가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간 좋아질 거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 범위가 고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트로조. 인트로조가 최근에 이제 3만 원에서 하방 경직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흐름인데 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 긍정적이고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 좋고 시가총액이 4천억에 달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회사의 어떤 잠재적 가치는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외국인 보유가 9.6% 정도 되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10% 넘겨서 시세 내고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고 방향도 아직 큰 틀에서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면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래서 여전히 단기적으로 꺾였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꺾고 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기대를 유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한번 퐁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데 시장 영향이라고 보고 일단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면 유통주들도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약세에다가 이제 뭐 3나노, 2나노 이렇게 TSMC하고 경쟁해봤자 그 투자비는 뽑을 수 있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어떤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이제 기업 운영에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기업 이익에서 과연 그게 부합하느냐, 뭐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가져왔는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개발비는 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원화 약세에 기대해 볼 만했는데 원화도 빠르게 진정이 되면서 지금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삼성전자가 6월, 7월에 베어마켓 랠리를 할 때 계속 바닥을 기어주면 삼성전자가 못 오른 부분이 다른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계속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뭐 실적 발표 난 이후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제 단가 협상이 끝났고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지금 영신금속이 1분기에 348억 매출에 14억 영업이익 그리고 10억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이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특성상 뭐 납품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들 크지 않으니까 특성상 4를 곱하면 1년으로 잡았을 때
한 매출이 1,400억 대까지 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일 거고 이것도 한 64억, 40억, 56억, 56억, 40억. 근데 작년에 반영 안 한 것까지 치면 한 70억에 50억 정도 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매출이 과거에 영신금속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1,200억 정도. 매출 자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그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단가 협상을 잘못했으면 적자가 나는 건데 일단 흑자가 났습니다. 2019년 수준입니다. 이러면 2019년 수준의 흑자가 난다는 것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2021년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렇고 근데 2022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러면 영신금속은 이제 70억짜리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적정 주가가 뭐 700억 정도 되니까 현 상태에서 주가도 한 2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거고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그게 이제 실적의 힘이다. 뭐 주주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적자 계속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흑자가 나고 주주들도 주주 구성도 주주 운동 이후로 굉장히 좋아졌고 이러니까 앞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이제 드디어.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까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점유율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뭐 CATL하고 그 밸류를 비교를 한다 어쩌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이 차이가 뭐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4월 자체는 이것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엔 3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점유율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CATL하고 견줄 만한 회사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 사실 잽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CATL의 시가총액을 보면 예, CATL 시가총액이 지금 대략 한 200조 정도 됩니다. 200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다. 이건 좀 과한 반영이다. 오히려 훨씬 더 고평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한테 거의 밀리다시피 밑에 지금 BYD한테도 밀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시장에서 이렇게 100조짜리 회사로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전혀 없는, 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만 놓고 봤을 때 이미 BYD한테 제껴졌습니다. 4월 자체만 보면 12.8%에 불과하고 SK온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비교해도 점유율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수주 받은 게 있지 않냐? 글쎄,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고평가 상태다. 그 분명히 고평가도 굉장히 심각한 고평가 상태다. 그리고 매출이 4조, 영업이 2,500억 대 났습니다. 1년으로 곱하기 4 해도 1조 원이고 매출이 한 12조 정도 되는데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103조다. 사실 103조 주고 이 회사 살래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시세 차익 보고 주식 사는 거야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이고 이게 7월 27일에 물량 쏟아지면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든 주가를 방어를 하겠지만, 예, 근데 그러면서 또 국민연금이 그때 쏟아지는 거 바보같이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분통이 터지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 현대모비스. 말씀드렸듯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시장이 나쁘고 베어마켓 랠리라서 주기가 짧은 상태에서는 한번 이렇게 오르고 나면 금방 밀리게 됩니다. 줄 때 챙기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밀리다가 뭐 시장 주기가 길면 한 번 더 이렇게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요 구간에서는 또 재미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고 있을 때는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모르는 거고, 방향 잡고 올랐네 그래서 들어가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상황 보고 결정해야지라는 것은 못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차트만 보고 사야지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이런 약한 하락 추세인데 이걸 언제 삽니까? 못 삽니다. 뭐 확인하고 사라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 나서 사는데. 그래서 가치 대비해서 낮으니까 추세고 뭐 차트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사봐야지. 이런 접근이 요즘 통하는 상태고,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다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휴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을 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또 보이지 않는 타격을 받을 건데, 그거가 별개로 또 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기대가 오를 건데,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르고 나면 오르는 뉴스들이 부각되지만 내리는 또 부정적인 게 나올 거고, 또 내리면 또 좋은 게 부각돼서 오르는 게 나올 거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건데, 그러면 큰 틀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했을 때 이 조정받는 중간쯤에서 한번 재공략하는 정도, 이 정도가 기회가 날 것 같고, 당장 추가 상승하기는 지금 시장 주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